관련되어 있지만 다른 그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조직 여유 자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직 여유 자원. 오거니제이셔널 슬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페더베딩이 기술혁신 이후에 그 발생하는 어떤 잉여 인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은 오거니제이셔널 슬랙은 기술혁신 이전에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여유 인력을 말하는 여유 자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뭐 빈틈없이 생산성이 높아서 뭐 어떤 시행착오의 여지도 시간도 자원도 없는 상황에서는 기술혁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이외에 어떤 고민의 여지, 고민의 여유, 고민의 시간, 고민의 자원이 있어야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조직 여유 자원이라는 것은 혁신 이전 단계에서의 어떤 버퍼가, 그러니까 그런 슬랙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노동조합의 어떤 이 센스 메이킹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이 페더베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요는 우리가 그러면은 그 아주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다른 한편은 여유 자본이 필요하거나 페더베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여지를 우리가 고려하고 있어야 된다. 그 두 주가 서로 다른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것이 이제 좀 단선적인 딜레마적인 경영인 거고,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경영 기술, 경영 관리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경영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대립되는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하고 막 무작정 밀고 나가는 방식의 저돌적인 경영이 가져올 수 있었던 성과의 어떤 그 맥시멈은 이미 우리가 IMF 이후에 2000년대에 이미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어떤 대립적인 측면들을 동시에 고려하고 그것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동시 최적화하는 이러한 노력과 고민의 사고의 발상, 이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보다 한 단계 높게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높이고 또 그 구성원들이 그 웰빙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또한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사용자가 이제 이런 페더베딩을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초과 이윤이 보유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임금 인상을 통해서 노동조합은 그 초과 이윤의 일부를 획득하거나, 즉 임금을 높이는 방식일 수도 있고 임금을 높이지 않은 채 고용을 잉여적으로 더 요구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되게 힘이 터프해, 그리고 노동조합은 약해, 조직률도 약하고, 그러면은 페더베딩이 일어날 리는 없다는 거죠. 항상 페더베딩이 합리적이거나 생산 효율적이라는 거는 의미는 아닌 거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컨텍스트에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조건에서 정답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 어프로치를 버리라는 거죠. 제 말은. 항상 정답이 있는 것은 경영에서 없다는 거죠. 상황 적합적이고 그 상황을, 그 컨텍스트를 잘 이해했을 때 어떤 경우에 하고 적절한 수준의 그런 페더베딩이 필요한 것이 궁극적으로 센스 메이킹과 어떤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의 그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 동시 최적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페더베딩을 이노베이션 렌트 쉐어링이다, 이렇게. 보통 렌트란 말은 우리가 뭐 지대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경제학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써왔어요. 아주 자세한 근원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프로핏이나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렌트라고 하는 것은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아까 이제 그 미국 고속도로 노동조합이 이제 기술혁신 때문에 이제 반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늘어나는 이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버뉴. 그 레버뉴를 어떻게 갈라먹을 것이냐, 쉐어링 할 것이냐의 문제의 일종의 페더베딩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수준의 어떤 레버뉴가 있어. 근데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의 렌트를 추가로 올린단 말이에요. 생산성이 향상돼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부를 이거를 다 생산 기술을 혁신시킨 경영자가 다 먹는 게 아니고 주주가 다 먹는 게 아니고 그 일부를 페더 베딩의 형태로 노동조합이 가져가는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거를 그게 부당하다고 막 그렇게 막 욕하고 그럴래요? 그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답이 어딨어? 딱 떨어지는 해답이 노사관계에서 어딨어? 근데 그렇다고 그것이 그냥 원칙을 어기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던 용어 있잖아요. 인터 서브젝티비티 한 거예요. 인터 서브젝티비티. 간주관성 혹은 상호 주관성. 그걸 누가 결정하고 누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누가 있어요? 각자가 그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합의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노사관계 기본적인 출발은 결국은 그 인포메이션 쉐어링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인프라인 거죠. 좀 이제 경향이 바뀌긴 했지만은 우리 인프라 하면 다 이런 건물 짓고 막 다리 놓고 막 이런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회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인프라는 사실은 그러한 멘탈리티다. 인포메이션 쉐어링하는 정말 양치기 소년이 아닌 양치기 소년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려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보를 충분히 소통하고 그럴 수 있는 조건이 가장 기본적인 노사관계에서의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내 모든 용돈을 다 까기 어려워. 왜냐하면 잔소리를 막 하니까. 어떤 경우에 내가 이해시키기 어렵잖아.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뭐 돈을 내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일종의 투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큰 돈을 뭐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하는데 큰 돈을 뭘 갖다 쓴다 할 때 신뢰를 얻고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계속 막 이렇게 몰래 서로 막 이렇게 점점 대리되는 거잖아요. 노사관계도 부부관계랑 뭐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지만 이게 비유로서 노사관계는 그런 부부관계 측면을 좀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시어리한, 그러니까 게임 시어리틱한 그런 이제 접근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이제 그 예측할 수 있다면은 강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기업이 혁신을 통해서 혁신을 창출하고자 하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돼요. 이 말이 조금 이제 엉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노동조합이 강해. 그래서 이윤을 뽑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은 더 혁신을 통해서 이 페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어떤 정상적인 이윤이 있는데 이런 페더 베딩을 통해서 항상 노동조합이 좀 가지가. 그러면은 그 나머지 이윤이 줄어들잖아요. 정상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 지금의 시스템을 개선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더 건전한 경영에, 합리적인 경영, 혁신적인 경영에 동기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이 페더 베딩이 오히려 경영자들의 경영 혁신의 요구들을 더 정당화, 그러니까 돋굴 수 있는 그런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낼 수가 있다. 노동조합이 그렇게 요구한 것은 아니죠, 그죠?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어떤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이러한 식의 더욱 경영 혁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주주들이 막 주주총회를 하는데 경영진을 막 갈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배당금도 적고 이윤도 작고 막 이러냐. 근데 이제 경영자는 전문 경영인은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자로서 그 페더 베딩의 요구를 다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뭐
저기 뭐 생산 기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할 텐데. 근데 그거를 주주한테 이해시키기 너무 어려운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 뭐 밥솥을 팍팍 긁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생산성을 높이고 부산물 이런 걸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주주의 배당금 요구를 맞춰주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더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이런 경영 요구들을, 경영의 어떤 기법들을 도입할 것이다,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인 거지.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좀 뭐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들리나요? 별로 이렇게 수긍하는 눈치가 아니네. 질문 있으면 좀 질문하거나 그러니까 반론이 있으면 반론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 질문해 보세요. 예. 예. 음. 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음. 음.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죠. 정해진 건 없는데 만약에 좋은 파트너십이라면은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거네이션 슬랙 얘기를 한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바쁘게 살아봐요. 막 열심히 막 정신없이 학원 가고 뭐 토익 공부하고 막 또 전공 공부하고 맨날 그렇게 살면은 뭐 학점은 잘 받을 수 있고 취직은 잘 될 수 있고 좀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thinking out of box 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여유가 없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어진 과제만 열심히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지. 보다 역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잠재된 가치나 이런 도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떨어져 나와서 책을 읽거나 여행을 할 시간들이 필요해.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조직의 여유 자원이야. 그걸 통해서 어떤 혁신을 하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점점 상시적이란 말이지. 그런 여유 자원으로서 그 페더베딩의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업들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도태되고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어떤 오거네이션 슬랙으로 이용을 해서 혁신의 어떤 자원으로서 활용을 한다면은 그런 기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경쟁력을 획득을 해서 롱런할 수 있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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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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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예상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시간 개념을 거기 좀 집어넣어야 돼요. 시간 개념을. 그래서 지금 어떤 기술이 들어와서 인력의 10%가 잉여가 발생을 했어. 그걸 당장 자를 거냐 말 거냐의 문제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당장 자르지 않고 좀 유예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트랜지터리하게 잉여 인력을 만들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연 퇴직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전직 활동을 좀 지원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다운사이징의 충격들을 좀 완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지만 그 페더 베딩의 어떤 그 과도기적인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걸 다 잘라서 페더 베딩을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근로자들은 좀 우려를 나타낼 수 있어. 언제 또 신기술이 들어와서 잉여인력이 발생해서 내가 고용이 불안해질지 모르겠다. 지금 애사심이 있을지 모르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의욕을 감퇴시키고 충성심 지금 있지만은 이후의 미래에 대한 불확성 때문에 점점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원천은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경영의 어떤 그 관행인 것은 맞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은 항상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복합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센스 메이킹과 그런 어떤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 소셜 테크니컬 어떤 시스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오거니제이션 슬랙으로 봤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찾는 기업도 있고 못 찾는 기업도 있다. 그런 관점으로서 이제 페더 베딩을 좀 그러니까 중의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인 거죠. 이게 결국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예, 항상 고용 효과, 독점 효과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예,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사람들을 잘라야 할지 아니면은 정말 잘라야 될 때도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막 뭐였죠? 그러니까 사회 보장 제도가 아주 잘 갖춰지지 않고 그런 이제 횡단적인 어떤 노동 시장이 이렇게 잘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되겠지. 안 그러면 이렇게 기업 구성원들의 충성심이나 이런 것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페더 베딩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홀드업은 그 임금과 관련된 주로 내용들이에요. 여기 앞에 부분에서 고용 효과에 대한 부분이 이제 페더 베딩으로 주로 이제 사실 임금도 있었죠, 그죠? 이게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주로는 이제 고용 효과, 추가적인 인형 인력을 얘기하는 것이었다면은 홀드업은 임금 효과, 그것도 아까 이제 독점적인 효과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고전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그런 이제 노동조합의 부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홀드업이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이렇게 읽어볼게요. 기업이 어떤 물적 자본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좀 기업 특수적인 성격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해서 어떤 다른 시스템과 결합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것을 바로 시장에 내다 팔고 바로 분해해가지고 했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냥 뜯어서 팔면은 가치가 낮은 것이죠. 그것을 어떤 자본 투자의 경직성이라고 하는 거죠. 성 코스트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매몰 투자, 매몰 비용. 한번 투자하면은 그것을 그냥 바로 회수할 수가 없는, 다른 것을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자본 투자의 경직성이라고 해요. 그 경직성에서 바로 이런 그 홀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노사의 관계에서의 일종의 오퍼튜니스틱한,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인, 모럴 해저드한 그런 그 관계의 주요한 원천은 주로 어떤 이런 경직성과 고정성에서 발생을 하게 돼요. 자본을 일단 투자를 하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게 된단 말이지. 그것을 노동조합이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극한도로 임금을 인상시키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 홀드업 문제예요. 홀드업에서 그렇게 뺏어가는 것을 홀드업이라고 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의 경향을 렌시킹이라고 그래요. 지대 추모 행위, 렌시킹이라고. 여기 안 써 있네요. 주로는 이건 노동 경제학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지대 추모 행위. 노동조합에 이 지대가 아까 우리가 말하는 그 레버뉴나 프로핏 그런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자본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요것을 쿼지 렌트라고 해요. 쿼지 렌트. 유사지대. 그러니까 이게 다 분해해서 팔았을 때, 시장에서 중고로 팔았을 때의 가격이에요. 이것이 이윤이야. 이것이 노동비용이에요. 노동비용, 인건비. 이것이 일종의 그 고정비인 거죠. 고정비. 예, 고정비. 이것이 이윤이에요. 이윤. 이 다른 다 이것이 계속 0이 될 때까지, 유사지대가 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임금을 계속 인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적정 임금인데 이게 시장 임금인데 시장 임금보다 더 많이 받아.
이윤까지 다 받아. 이윤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이윤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은 이것을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은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파는 것보다는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사지대가 이게 완전히 0이 될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하게 되는 거지. 기업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유사지대가 0이 이상인 경우에, 즉 해당 기업에서 물적 자본의 가치가 여타 기업의 그것보다 높은 경우에 투자된 자본을 계속 유지하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임금 인상을 시켜가지고 이것보다 더 높은 임금을 요구를 했어. 그 유사지대, 다른 여타 기업에서의 그런 투자 가치보다. 이것이 만약 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기업은 물적 자본 가치가 여타 기업의 그것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된 자본을 그냥 회수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을 유지하는 것보다 그냥 팔아버리는 것이 지금은 더 나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이 만약 요구하게 되면은 팔아버린다는 거지. 그냥 회사를 그냥 그 공장 폐쇄하는 거 있잖아요. 직장 폐쇄하고 다 공중 분해시키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사지대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하면은 공장을 다 청산해버리고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임금을 인상시킬 거다. 유사 쿼지 렌트를 전부 0으로 고갈시킬 때까지만 임금을 인상시키고 공장을 청산시켜서 팔아버리는 전까지만 임금을 인상시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은 사실은 어떤 적정한 이윤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미리 예상을 하고 유사지대가 0이 될 것까지만, 그때까지만 노동조합이 임금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윤을 뺏어간다는 거죠. 그것을 렌트 시킹 어떤 그 행위라고 하고, 그것의 대상은 이제 쿼지 렌트가 되는 것이죠. 그런 행위를 홀드업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것을 예상하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렌트 시킹해서 쿼지 렌트를 0으로 될 것까지 임금을 뺏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기업이 일단 투자는 하지만은 거기에 노동조합이 생기면은 추가적인 투자를 안 할 거라는 거죠. 왜냐? 추가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은 쿼지 렌트가 0이 될 때까지 노동조합이 계속 요구할 테니까 임금을. 그러면은 자기는 추가적인 이윤을 적정한 임금, 은행에 넣어서 뽑을 수 있는 이윤까지도 얻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혁신에 대한 투자를 안 할 거라는 거지. 그것이 노동조합이 갖는 기술 혁신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부정적인 측면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것이죠. 사용자 측도 하나, 네 번째요. 사용자 측도 노동자 대표죠. 노동조합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발생하는 홀드업 문제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 투자를 추가적으로 안 한단 말이야. 모 외국 회사가, 외국 투자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어요. 생산 설비를 굉장히 거대하게 작동을 지금 시키고 있단 말이야.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해. 근데 노동조합이 강성이야. 그래서 투자를 했다가는 자기네들이 다른 뭐 외국의 노동조합이 좀 약한 나라 이런 데서보다 얻는 이윤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다국적 기업이. 그럼 우리나라에 굳이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추가적인 투자를 안 해. 그거를 다시 빼가지고 뭐 노동조합 활동이 좀 약한 곳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더 정작 중요한 문제는 지금 당장의 생산성보다는 이후에 기업의 어떤 혁신의 노력을 저해하는 문제가 이 홀드업 문제에서 발생시킬 수 있다. 이처럼 그래서 노동조합이 이 기업의 물적 자본 투자의 동기를 저하시켜서 혁신 역량을 훼손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임금을 좀 더 받아가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저하시킨다고요? 자본 투자 동기를 저하시켜서 지금 당장의 생산성, 이윤을 좀 줄어드는 거 뭐 문제 없죠. 하지만은 그런 것을 예견한 사용자들의, 주주들의 투자 행위를 저해시켜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혁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어떤 기업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중요한 어떤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들이 과연 노동조합이 기업을 망하게 하느냐 이런 이제 논문을 아까 프리만 매도프라는 사람이 그 후에 또 다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낸 거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그러면 홀드업 문제 극복 방안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만약 그렇다면 만약 다 노동조합이 홀드업했어. 그리고 렌시킹 해가지고 다 홀드업해.
그래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 그래서 혁신력이 떨어졌어. 그럼 다 망해야 돼. 그럼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은 없어져야 된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도 아직 잘 나간단 말이야. 현대자동차도 노동조합이 있는데 잘 나간단 말이죠. 삼성은 물론 없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가 혁신 역량을 가지고 있고 혁신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거꾸로 보면은 노동조합이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홀드업 문제. 홀드업 문제가 뭐라고요? 노동조합의 그 렌트시킹 때문에 투자 동기를 저하시켜서 혁신 역량을 훼손시키는 그 현상을 이미 극복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기업은 극복하고 어떤 기업은 극복하지 못했을 거냐는 거예요. 노동조합 때문에 기업이 망하는 회사도 있을까요? 있겠죠, 그죠? 예, 있을 겁니다. 돈을 막 이렇게 쟁여놨는데도 돈이 아까워서 임금을 안 주는 그런 사용자들도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런 악독한,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아까운 거야. 주기 싫어. 그래서 안 줘. 여전히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그 노동위원회에서도 옛날부터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줄어들기는 했지만 말이죠. 세금 그 안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쟁여놓고 돈 막 있는데도 안 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기 싫고 아깝고 그래서 안 내는 거라면 배째락으로 안 낸단 말이에요.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뭐 사용자들도 있고 또 그런 노동조합도 있겠죠, 그죠? 뭐 우리 뭐 흔히 많은 그 보수 언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통해서 정말 기업은 망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은 이제 그것이 그런 아웃라이, 그런 어떤 이 그 현상들이 있다고 일반화의 오륜을 범할 수는 없는 거잖아. 모든 노동조합이 다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야. 모든 사용자가 다 그렇게 악독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모든 노동조합이 다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죠. 어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은 그런 홀드업 문제들을 극복하고 여전히 혁신 역량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지. 하지만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그랬을까요? 노동조합이 렌트시킹 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파업을 할 수 있으니까. 독점하고 있단 말이야, 노동력을. 안 그러면은 대체할 수도 없어요. 파업해서 얘기 말 뭐 듣지 않으면은 노동력 공급 안 하겠다.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라는 거지. 파업이라는 것은. 뭐 그 공장도 직장 폐쇄로 이렇게 맞설 수 있지 서로. 예, 그렇지만은 서로 굉장히 피해를 보는 그런 이제 제살깎기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그 어떤 그 노동조합의 어떤 교섭력, 보장된 교섭력에도 불구하고 혁신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홀드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질문이에요. 궁금하세요? 별로 안 궁금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회사는 잘 되고 노동조합이 있어도 어떤 회사들은 노동조합 때문에 정말 실제로 망할 수도 있는, 망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계속 임금 이렇게 뭐 올리고 투자 안 하고 이러면 뭐 망하는 거죠. 요새 혁신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냥 현상만 유지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 망한다는 거죠. LP판 잘 만들다가 어느 순간은 뭐 CD, 뭐 음원, 디지털 음원으로 전부 다 대체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코닥, 필름. 물론 코닥이 이게 아날로그 필름만 만든 거 아니에요. 시도를 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안 된 거죠.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죠? 잘 안 됐죠. 그래서 어떤 그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이 그런 것들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혁신을 지향하게 하는, 혁신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그 노사관계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노사관계를 또 여러분들이 접한 사람으로서 혁신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겠어요? 노동조합이 나름대로의 자원과 기능과 역할들을 통해서 혁신에 최소한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역할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것이 질문이에요. 자, 노동 통계를 좀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노동조합의 이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은 좀 마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어떤 반론이나 좀 그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하면 좋겠어요.
경제활동 인구와 그 고용률, 실업률의 추이를 보면은요. 80년대 생산 가능 인구가 2,400만이었네요. 지금 4,100만 정도 되고 잘 안 보이죠, 그죠? 프린트해서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실업률이 우리가 한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 높았어요? IMF 때 높았죠, 그죠? 7%, 6%.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실업률에 관한 측정에 있어서 뭐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특히 청년 실업률은 우리가 굉장히 높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만 높을까요?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엄청나게 막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다음 이제 그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분규의 그 추이들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87년을 전후로 해서 85년도에 한 100만 명 중에 180만 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했죠, 그죠? 그러다가 쭉 조직률이 17%까지 갔죠. 그래서 쭉 떨어져서 지금은 9%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9% 정도. 그러니까 조직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임금 근로자 분의 조합원인 거죠. 그리고 노사분규도 언제 높았어요? 옛날에 많았네요, 그죠? 발생 건수도 많았고 참가자도 많았고 제일 많았던 거는 오히려 IMF 때보다 이때가 굉장히 높았죠. 이때 손실 일수가 4천이 아니네요, 그죠? 이렇게 제일 높았던 때가 이때네요, 그죠? 손실 일수가. 근데 계속 줄어들었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2004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노사분규는 굉장히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한때 막 300건 이상, 400건까지 발생하던 것이 지금 86건이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이제 그 의문은 제가 처음에도 말했던 것처럼 스위스 IMD 그 국제 경제 경영 개발 연구소인가 그렇죠, 그죠? 거기서 국가 경쟁을 내는데 우리가 여전히 꼴찌란 말이에요. 그런 소식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인터넷을 한번 찾아볼까요? IMD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런 것에 뭐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보고 아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잖아요. 또 꼴찌. 한 번 꼴찌가 아니라 계속 꼴찌라는 거지. 계속 꼴찌.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기가 노사관계 53위. 2012년인데 그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제 의문은 여러분들이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노사분규가 가장 대표적인 노사 대립의 노사 경쟁력 지수의 대표적인 어떤 지표 아니겠어요? 파업 안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노사 평화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여전히 꼴찌냔 말이야. 역시 그것도 그래서 숙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과제예요. 왜 대립적인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렇게 냈지만 제 의미는 그런 거예요. 왜 노사분규는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아직도 꼴찌냐? 몇 가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측정의 오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주장할 수도 있죠. 측정의 오류.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게 아니죠. 이거를 누가 하냐면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해요. 세리에서 설문을 통해서 한단 말이야. 어떤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다고. 인식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설사 그러니까 노조를 되게 싫어하는 삼성이 뭐 삼성경제연구소가
그거를 뭐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분규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지금 보기에 이렇게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여전히 우리 자꾸 꼴찌라고 얘기를 하는 원인이 뭐예요? 측정의 오류라고 하더라도 그 측정의 오류는 왜 나왔어? 왜 그 삼성경제연구소에 설문을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대립적인 노사관계고 노사관계이 바닥이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원인이 뭐예요? 분규는 이렇게 이미 줄어들었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전 되게 궁금해요. 꼭 얘기가 한번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 저도 계속 고민해보고 있는 그런 측면 중에 하나예요. 팀원들끼리 한번 잘 좀 의논해 보세요. 양을 좀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 또 뭐 좀 중요한 키워드와 이렇게 여러분들의 논리들을 개발해서 좀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질문 또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슈에 관한 부분인데요. 최근의 이슈. 크게 그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그 다음 이제 노조 정치활동 이런 건 조금 지나간 이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도 이제 주요한 이슈 중에 최근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일명 타임오프제. 타임오프제라고 들어봤죠? 그죠? 타임오프제가 근데 뭐냐 이런 거 잘 별로 모르죠, 그죠? 관심 없이는 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복수노조요. 복수노조. 기본적으로는 어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싶으면은 복수로 2개고 3개고 만들어라. 이 그 뭐 복수노조로 아주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대표적인 국가가 그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는 정말 다양한 무지개 빛깔의 그런 스펙트럼에 다양한 진짜 노동조합이 막 존재하는 거야. 거기엔 주로 사실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인 이념들이 또 배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사관계 정치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사실 안 가졌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굉장히 좋은 그런 대답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노동조합의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도 정치적 활동이 깊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노동법이라는 것들이. 활동의 방식의 문제이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지. 근데 또 반대로 그 독일과 같은 데는 단일 노조주의예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독일이 뭐 우리 옛날에 80년대 뭐 그런 것처럼 막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국가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민주주의가 경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근데 왜 단일 노조주의를 취하고 있겠어요? 단일 노조주의가 뭐예요? 복수 노조는 뭐고? 서로 이제 대립되는 개념이잖아요. 옛날에도 2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칵핏 노조 같은 거 있었어요. 칵핏 노조.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2004년도에도 되게 대규모로 이렇게 뭐 파업하고 막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저기 기장 노조죠. 파일럿 노조가 파업을 했던 것 같아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근데 이게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걸 복수 노조라고 해요. 일반 승무원 노조가 있고 기장 노조, 파일럿 노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복수 노조라고 하냐고. 그걸 복수 노조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복수 노조라고 하냐면은 노동조합 조직 대상이 동일한 경우에 2개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 그걸 복수 노조라고 해요. 그건 서로 복수 노조가 아니야. 왜냐하면은 조직 대상이 달라. 이 사람들은 기장이고 이 사람들은 승무원, 스튜어스들이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런 방식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 게 존재했을까요? 이해관계가 서로 워낙 다르기 때문에. 기장들은 되게 고임금이잖아요. 그죠? 막 연봉 1억을 훨씬 아마 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노동시장이 굉장히 뭐 공급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 공군 뭐 이런 조종사들 뭐 인하대학교인가요? 어디 뭐 이렇게 있는 항공운항과 이런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외국에서 또 많이 오죠. 근데 일반 승무원들 뭐 스튜어디스 이런 거 되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서로 그 당시에도 그 단위 노조가 이제 노조가 분리돼 있었지. 하지만 그거는 복수노조라고 하지 않는다. 복수노조라는 것은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노조가 두 개 있는 것을 복수노조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복수노조가 중요한 이슈였다고요? 노동계 역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없어졌지만은,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이미 설립되어 있는 신고를 한다는 거지, 유령 단체처럼. 그러면은 뭐 일반 다른 그 이해관계를 갖고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기존 노조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하지만 기존 노조에서는 안 받아줘. 왜냐하면 노조 안 만들려고 이 페이퍼 노조를 만든 건데. 그런 어용 노조나 그 유령 노조들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복수 노조에 대한 요구를 노동운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죠.